현재 당간부들이 에서 나왔다, 김여정의 어떤 지시다 하게 되면 벌벌 떤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김정은이도 불안한 거죠. 알고 모르게 김여정과 김정은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김여정이 오빠에 대한 불만을 품고 오빠를 제거해서 내가 그 자리를 타고 왔겠다. 최근 북한에서 군 핵심 간부가 뇌물을 받고 돈을 빼돌린 혐의 처벌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돈을 빼돌릴 건 어떤 일인지, 그리고 김정은 좀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간부들 앞에서 크게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급작스럽게 소집을 했죠. 당, 군, 정, 다시 말해서 군사, 노동당 간부들, 일반 행정 간부들, 우리로 말하면 북한의 내각 간부들, 일단은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워낙에 그런 회의를 잘하고, 또 김정은의 특징을 보면 그런 회의를 열어놓고 그 회의 석상에서 면전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부들을 바로 숙청을 하는 이런 노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총정치국, 군내 총정치국이라고 해서 사실상 북한군의 당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간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총정치국의 조직, 그것도 조직국이라고 해서 총정치국 안에서도 핵심 부서인 조직부의 부국장을 하던 박희철이라는 이 양반을 그 회의석상에서 면전으로 뇌물수수와 그 다음엔 횡령, 그 다음에 월권행위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숙청을 했다. 현재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수감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간부들이 그런 뇌물수수 행위라든가 월권행위에 대한 거 완전히 지적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원래 중앙집권 제도에 따라서 중앙에서 모든 것을 공급을 해서 그 수급을 받으면서 주민들도 그렇고 간부들도 그렇고 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집단화사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 시스템이 다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사실상 사회주의라는 제도는 유지할 수가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앙집권제 원칙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다 깨졌어요. 중앙이 먹일 힘이 없어진 거죠. 지방을 거둘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지방분권제 형식으로 다 나뉘어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공급이나 수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뇌물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간부들이 자기의 직분이나 권한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로 말하면 비유를 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적합한 꿀보직이라, 군에서 보면 꿀보직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쪽에서도 역시 편안하면서 뭔가 돈을 다루는 기관, 우리도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야로가 있어가지고 돈이 다른 놈은 돈을 먹게 돼 있고 쌀을 다루면 쌀을 먹게 돼 있다, 이런 구조란 말이죠. 북한도 역시 같습니다. 그런 직분을 행사할 수 있는 직종이 가장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무역성이라든가 외교부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에만 있는 그 국내 외화벌이, 대중무역회사라고 하는 외화벌이 기관, 이런 자리를 가자고 하니까 인사권을 진 간부들한테 당연히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미 전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서도 조선인민군, 다시 말해서 북한군의 총정치국이라는 것은 일명 그 총정치국 산하에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김정일이 성군 정치를 하면서 북한군이 유일하게 군권을 가지면서 군부대에서 무역회사를 운영을 한 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 시기 때부터 거든요. 성군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꼭 군부 내에 외화벌이 회사, 다시 말해서 무역회사가 생기다 보니까 각 병정별로 자기의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그 회사들이 온갖 전횡을 다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자원을 막 퍼가지고 중국에 팔아먹고 이 돈 버는데 미쳐 날뛴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것이 바로 총정치국, 그 다음에 김정일, 김일성, 지금은 김정은을 지키는 호위사령부라고 하는 이 두 개 병종이 가장 특권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이미 전에 장성택이 숙청됐잖아요. 장성택이 숙청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은 바로 총정치국 산하에 있던 승리무역회사라는 그 회사의 이권을 다 가져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정일이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장성택이가 김정은을 보좌한다 이다 했지만은 결국은 장성택이가 군 총정치국에 있던 승리무역회사를 자기가 관할을 하는 그 행안부, 우리로 말하면 행안부죠. 북한에서 말하면 행정부라고 하는 건데 사법검사를 책임진 그쪽으로 가져간 거죠.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하고 마찰이 생겨서 바로 숙청이 됐는데, 바로 총정치국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승리무역회사라든가 일명 54부라고 하는 외화벌이 기관을 쥐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정치국이
청정치국이라는 거는 군인이면서도 일단은 당권을 행사하는 당간부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바로 관할하는 것이 저직부거든요. 그러니까 저직부 자체는 인사권을 다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뭐 핵심 부국장이라고 하는 양반을 완전 이번에 친 겁니다. 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과정의 뇌물수수는 상당하죠.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뭐 북한은 이미 전에 뭐 뇌물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간부들이 뇌물을 받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러나 일단 지방 간부보다도 중앙에 앉아있는 간부들의 뇌물 액수는 지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웃긴 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 북한이라는 것이 분야별로 전문성을 떼가지고 예를 들면 건설 부문이라면 건설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무역회사라고 하면 무역만 해야 되는데 이 북한은 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그 부분별 룰이 다 깨져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군부다 청정치국이라 하면은 이 병정이 산하의 무역회사도 있겠지만은 건설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도 각 병정별로 지어요. 그러니까 웃긴 것이 평양에 가게 되면 평양에 살다 오신 분들도 아시고 일부 평양에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서 있잖아요. 여기도 서 있고 저기도. 그러면 평양 사람들은 저 아파트 보고 저건 청정치국 아파트, 이건 호위사령부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자체에도 그 군사병정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입주권이라든가 그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권한은 몽땅 다 청정지국에서 지었으면 청정지국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당연히 뇌물수수 행위뿐이 아니라 좋은 아파트가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넓기도 하고 시설도 좋고 입지 조건도 다 좋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돈 있는 놈들 거기 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청정지국 간부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청정지국의 저직국 정도에 앉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기저기서 돈을 갖다 받쳐줘요. 예, 이런 현상들을 일단 김정은이는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결국은 간부들이 다 챙겨가지고 자기한테 돈이 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김정은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됐고 그 다음에 암과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전에 아시겠지만 김정은의 숙청하게 되면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정도의 숙청 사업과 같거든요. 뭐 무자비해요. 뭐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간부들을 숙청했다 하게 되면 뭐 혁명화 과정이라고 해서 잠시 그 농촌이나 탄광에 보내서 일을 시키다가 다시 복직시키고 하는데 김정은이는 가차없이 한번 치게 되면은 영원히 매장시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먹고 아래서도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군에서 이미 전에 그 비속어처럼 이 일반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일단 북한군 자체가 모든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민들 상대로 도적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병정별로 뭐 중대는 중간에서 떼어먹고 대대는 대대적으로 떼어먹고 연대는 연대적으로 떼어먹고 그다음에 소대는 소소하게 떼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비속어가 돌 정도로 군인들의 전행이 말이 아닌 거죠. 이게 뭐 고난행군 때도 심했지만은 여전히 북한군이 뭐 김정은이가 파병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도 챙겨오고 해서 군인들한테 어느 정도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군뿐이 아니라 일반 사회도 같은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당의 명령 또는 뭐 수령의 명령에는 무조건 목숨을 걸고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무조건성, 뭐 원칙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뭐 결국은 뭐 북한도 뇌물을 안 고이게 되면은 아무리 토대가 좋고 그 다음에 저 자체가 뭐 아무리 간부 자녀고 뭐하고 해도 고이지 않으면 고인다고 해요. 북한 갖다가 뇌물을 바치는 거 보고 고인다고 하는데 고이지 않으면은 간부들이 동작을 안 한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퍼졌던 일인데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막 그거를 야유하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의 제3법칙이 뭐냐? 고이면 동작한다. 다시 말해서 뇌물을 바치면은 움직여준다. 이런 식으로 비속어가 돌 정도로 북한은 뇌물수수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네, 처벌받은 간부는 군인들의 자리와 승진을 정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매각매직이 가능한 거고 왜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뇌물까지 크게 주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는 말하면 여러 가지 그 재테크가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면서도 가장 돈을 챙길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북한에서는 최선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자처럼 내가 어느 지역의 어느 부분의 간부가 되는가에 따라서 뇌물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간부한테 뇌물을 바쳐가지고 그 자리를 땄다. 그러면 그 자리를 앉게 되게 되면 인사권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고 인기라면은 요즘 보면은 김정은 시대에 보게 되면 이 젊은 사람들을 그 해외 노동 파견으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내주는 그런 권한을 가진 간부 자리. 이건 당연히 똑같은 거죠. 지금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그 해외 파견 노동인가요? 그래서 일하러 취업 비자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다 그 베트남이라든가 제 나라에서 또 나올 때 일본이나 한국에 간다 할 때 돈을 갖다가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딴다잖아요. 물론 그거는 일종의 수수료 공식적으로 받는 돈인데 북한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00면짜리 모집을 해서 러시아에 간다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러시아 그 100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갖다 바치는 거죠. 자기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을 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 물자들을 다루는 그런 자리.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장 좋은 자리를 타고 앉기 위해서는 뇌물 전쟁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뇌물 전쟁뿐이 아닙니다. 북한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걸러 가는 것이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쟁자가 생겼다면 그 경쟁자의 약점을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심지어는 조장을 합니다. 같이 술 마시면서 그 다음에 나쁜 소리를 해요. 뭐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심지어는 김정은에 대한 그 묘하게 그 말을 유도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보이브에다 밀고를 해가지고 자기 경쟁 상태를 매장시키는 뭐 이런 행위까지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일단은 그 북한에서 역시 같습니다. 여기도 인사권을 쥔 관직이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은 가장 그런 거죠. 인사권을 쥔 것이 북한은 인사라는 말을 안 해요. 간부과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간부과라는 곳에서 결국은 간부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해임을 시키고 이런 권한을 가진 것인데 이게 바로 당 조직 안에 있어요. 노동당 안에 있고 우리처럼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관부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린 국회에서 임명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청문회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북한은 결국은 그 모든 인사권을 노동당이 쥐고 있는 거죠. 그 노동당 안에서도 조직부가 쥐고 있고 그 조직부 안에도 행정간부부, 조직부 간부과 뭐 여러 가지 계층별로 부류별로 인사권을 다 통괄하고 있는 것이 노동당의 조직부인 거죠. 결국은 우리도 그 있잖아요. 출세 못하고 만년 그 자리를 타고 앉은 사람이 있다 하듯이 북한이란 나라는 뭐 원래는 계급제도 하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분을 따져가면서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뭐이고 이 사람의 사회 성분은 뭐이고 마치도나 물건의 등급을 매기듯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토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토대가 좋은 사람들만 출세할 수 있고 토대가 나쁜 사람들은 출세를 못한다. 이런 원칙으로 계속 나갔는데 결국은 이것도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일종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고 난 다음에 이 룰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토대가 좋아도 돈을 안 바치게 되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포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생들 뭐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같은 거죠. 대학에 가고 싶은데 이 공부는 잘해요. 실력으로 능히 갈 수 있는데 대학에 가자니까 돈이 없으면 대학에 못 가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가지고 그 다음엔 뭐 시험을 쳐가지고 우리처럼 수능처럼 해가지고 북한도 시험을 쳐요. 그래서 서열을 가려가지고 1등부터 몇 등은 뭐 어느 대학에 가세요 어느 대학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잘해서 자기 실력이 좋아도 돈 있는 간부 자녀라든가 돈 있는 집안 자식들이 뒤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학생들이 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풍조들이 비단 학생들 뿐이 아니라 일반 사회기관이라든가 모든 권력기관에서도 이 뇌물 경쟁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들은 그 자리를 탐낼 수도 없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무지렁이처럼 밑에서 벌어먹고 산다 뭐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고 겨우겨우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갖고 연명을 하면서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기 협작을 쳐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풍조가 농후한 거죠 북한이. 이 사건 뒤에서 김정은은 군 인사와 검열에 왔던 최측근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을 다시 앞세운 걸까요? 청정지국의 조직국 부국장이 됐든 뭐 국장이 됐든 하게 되면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을 쥔 핵심 간부 핵심 중에 핵심 간부인 거죠. 근데 이것을 두드려 놨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뭔가 보였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들겨가지고 이 한 사람을 때렸지만은 북한이 그래요. 간부들 한 사람은 그 옛날로 말하게 되면 본보기로 이 희생양처럼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총정치국이라는 곳 자체를 뒤흔들어 놔요, 북한은. 이런 뇌물행위라든가 이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그래가면 결국은 거기서 이 사람 하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은 몽땅 다 떨고 난 거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 요석이 빠졌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조영원이라고 해서 일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북한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비슷한 그런 권력기관인데 조선노동당의 초집부에서 오랫동안 김정은의 뭐 1등 공신, 1등 충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조영호라는 양반을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보냈다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냈다가 다시 노동당 조집부로 끌어들였어요. 그건 뭐냐? 다시 말해서 이번에 조직급 군내 총정치국 자체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노동당의 지휘를 받아요. 그것도 노동당 조직부에서 지휘를 관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당 조직부 자체도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연쇄 반응인 거죠. 총정치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게 되면 그와 연관된 조선노동당 조직부의 안에서도 인물들이 있을 수 있다. 아마 그 연쇄 반응으로 거기서도 누군가가 목이 잘렸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약화된 노동당의 핵심 부서 조직부를 다시 되살리게 해가지고 조영원을 다시 부랴부랴 끌어들이지 않았을까.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원래 그 조영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냈던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일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고이나 그 최룡해라고 해서 항일 투사 세력이라고 해요. 북한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또 특수계층인 항일 투사 세력이 그 자리를 계속 타고 앉았었는데 그걸 결국은 다 물갈이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영원을 보냄으로 해서 그 명실공히 결국은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까지 다 거머졌으니까 김정은을 이제는 비방을 하거나 뭔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적대적인 세력은 아니지만은 뭔가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세력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조영원을 다시 조직부에 끌어들여가지고 노동당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뭐 요즘 일부 전문가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알고 모르게 김여정과 김정은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의 아닌 갈등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김여정이 뭔가 오빠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내가 이 권력을 타고 앉겠다. 오빠를 제거해서 내가 그 자리를 타고 앉겠다. 이런 의도의 갈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빠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떠받들어서 오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김여정도 국에서 북한을 시기를 뭐 초당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간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역으로 간부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김여정 하게 되면은 현재 그 김여정이 쥐고 있는 이 총무부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노동당 조직부, 핵심 부서인 조직부보다도 더 권한이 강하다. 그리고 현재 그 당 간부들이 총무부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김여정의 어떤 지시다 하게 되면 벌벌 떤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김정은이도 불안한 거죠, 사실. 자기 동생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지만은 너무 강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역으로 간부들과 김정은 간의 고리가 벌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영원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조영원을 부랴부랴 끌어들이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은 제가 듣기에도 조영원은 이 김정은하고 상당히 김정은, 김여정이 이 자매하고는 상당히 어려서부터 인연이 끈끈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때 꼭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그 다음에 김정철이가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눈치를 봐가면서 할아버지한테 들킬까봐 원산이라는 곳에서 숨어 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바로 강원도, 원산이 속해 있는 강원도에 있는 노동당 간부였던 조영원이 자주 김정은이를 찾아가지고 뭐 많이 돌봐줬다. 뭐 이런 설까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영원 말이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김정은도 김여정도 뭔가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다시 조영원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김여정이 단독적으로 또 강하게 지금과 같은 행동을 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데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게 웃긴 게 뭐냐면 북한은 이제 한 번 이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간부들이 시시해요. 그러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뇌물을 주다가 걸렸나 하는 건 다 폭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번부터는 그 방법을 안 쓰는 거죠. 뭐 여러 가지잖아요. 뇌물 수수.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들었는데 뭐 사과 박스 하나에 1억 원이 들어간다는 등 뭐 예전에 그런 뭐 대한민국도 옛날에 그런 뇌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뭐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과 박스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듯이 북한도 똑같아요. 일단 북한도 보면은 계좌 이체는 안 되는 나라잖아요, 북한이. 결국은 뇌물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달러밖에 없어요. 뭐 중국 위안화도 뭐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내물러서 가장 적절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것이 달러 지폐거든요, 지폐. 그러니까 100달러짜리를 묶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넣고 주냐? 대체로는 북한은 간부들한테 어떤 특정적인 간부한테 뇌물을 준다 할 때 본인한테 직접 안 줘요. 절대로. 누구한테 줄까요? 와이프한테 주는 거죠. 간부의 와이프.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주고받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것이 그 간부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당연히 이 북한 당국도 뭔가 이상하다 하게 되면 그 집을 감시하겠죠. 뭐 국가보위부가 됐든 뭐가 됐든 군 보위사령부가 됐든 그 집에다가 뭐 도청장치를 심어놓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또 걸렸다고 하면은 집에 가서 와이프를 집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를 보내요. 그래서 와이프끼리 밖에 나가요. 나가서 평양 같은 경우는 뭐 커피숍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제가 있을 땐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창광원이라고 하는 그 사우나가 있거든요. 네, 사우나에 가서 같이 목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나올 때 이 달러 뭉치를 준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뇌물은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걸렸다 하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쓰고 또 다른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뇌물 행위는 절대 안 없어지고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뇌물 행위들이 점점 날이 갈수록 김정은은 뭐냐면 자기 자격지심인 거죠. 이런 게 벌어졌어? 그러면 이놈들 상당히 많이 떼먹고 있겠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오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뇌물이 오고 가지 않았어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도적질 당하고 있는, 노략질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뇌물과의 투쟁은 계속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는 간부들 자체가 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과연 높을까요? 안 높아요, 결국은. 뭐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의 20년 전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도 뭐뭐한 간부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벌어놓고 그 달러를 북한 은행에다가 저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중국을 통해서 가장 믿음직한 누군가를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겨놓는다. 그래서 돈을 중국에다 맡겨놨다가 만약 북한이 전복되거나 뭔가 뒤집어지게 되면은 자기는 중국에 간다. 뭐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 간부들이 그 돈을 집에다 많이 감추는 경우도 있고 너무 X가 크게 되면은 뭐 해외에 빼돌리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일단은 뭐 뇌물의 숙달이 됐다고 할까요? 북한의 뇌물 역사는 뭐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어쩌 한번 뇌물 같은 거 이런 거 터졌다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북한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지방의 공장과 병원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왜 지금 지방에 이런 시설을 짓고 있는 걸까요? 2024년이죠. 제 기억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가 됐던 김정은이가 제시한 것이 20 곱하기 10 경제정책입니다. 그게 바로 20 곱하기 10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했더니 정의가 뭐냐면은 10년 동안 해마다 20개의 군들을 잡아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 군에 대한 지방공업, 다시 말해서 그 군들의 여러 가지 공장, 그 다음에 병원, 모든 지방공업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시설과 공장과 그런 건물들을 지어라 하는 정책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역사라기보다 김일성 시대부터 짚어봐야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는 수도권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뭐 도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런 격차들이 북한도 역시 같은 거예요.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김일성이가 무슨 뭐 저작인의 모네 해가지고 자기가 집필을 했다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문제에 대하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방공업을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 이런 걸 여러 가지 제시해가지고 그 격차를 세자라는 것이 옛날부터 들고 나왔던 그런 서재예요, 북한에. 근데 그것이 지금 김정일 때도 해결이 안 되고 날이 갈수록 점점 험해지고 결국은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터지면서 결국은 그 지방과 중앙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앙이라면 평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이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결국은 다시 그 지방, 지역 당이 책임을 져가지고 너네가 알아서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해라. 이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20 곱하기 10이라는 걸 말을 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선정을 해서 해마다 이 20개를 선정을 하잖아요. 이 경쟁을 붙여요. 예전에 그 북한의 그 사회주의 제도의 그 특징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경쟁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산 경쟁.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쟁으로 붙어요. 북한의 특징이 예를 들면 신발 공장이다.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각 작업반별로 경쟁을 붙여요. 북한은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생산 과제를 100% 다 달성하게 해가지고 경쟁 붙여가지고 이달에는 너네 몇 퍼센트 했니? 너는 몇 퍼센트 했니? 그거 가지고 서로 투쟁하고 뭐하고 사상투쟁하고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 사회주의 경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20 곱하기 10이라는 거 뭐냐면 20개 군을 선정을 해서 20개의 군들이 경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해가지고 너네 몇 월 며칠까지 1단계 뭐뭐하고 2단계 뭐뭐하게 1단계 병원 짓고 2단계 없는 공장 다시 말해서 뭐 신발 공장 만들어라 옷 공장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걸 보고받고 다 과업을 완수한 그 1년 동안에 20개 선정된 군에서 모든 과업을, 이 제시된 과업을 다 완수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가는 거죠. 가서 그 다음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지방도 너무 그 처참해지고 한심해진 지방도 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김정은이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좀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결국 어찌 보면은 뭐 낭중지추지요. 이게 송곳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게 아무리 그래봤자 그때뿐이고 북한은 항상 보면 그래요. 그때뿐이고 그 공장을 졌다 해도 한 1, 2년 가면 또 부서지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뭐냐면은 보여주기식이라는 거는 북한 특유의 캐치프레이즈나 똑같은 거거든요. 남들이 보기 좋게 보여만 주면 된다는 거죠. 내용이 어떻든 간에 겉보기만 좋으면 된다. 이것이 참 웃긴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보면은 겉으로 보면 그 평양도 우리 SNS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 화려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만 그렇지 실제 내부는 뭐냐면 아니 8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봤자 뭐랍니까?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안 돌아가. 80층인데 수돗물이 안 나와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결국 뭐냐면 지방에 그렇게 공장을 짓고 막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그 공장을 짓는 곳에서 그 생산된 제품의 덕을 보냐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이 덕을 본다는 거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뭘 생산했다. 아니 북한 지방에서 생산한 신발이라든가 옷가지라든가 이런 것이 뭐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옷이나 신발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돼요. 일단은 질제고 질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북한 주민들은 그나마 그래도 사서 신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그래도 건질 수 있는 곳이 생겼다 하는 쪽에서 좀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놓고 북한 경제가 살아났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김일성이 때도 그렇고 김일성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쌀은 곧 공산주의다. 그리고 예전에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주의 시조 또는 원조라고 말하는 이게 블라디미르 이와노비치 레닌이라는 구소련의 지도자들죠. 그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비에트 정권. 예전에 소비에트라는 게 연방국들을 보고 이렇게 소비에트라고 하는데 소비에트 정권 플러스 전기 각기는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뭐 이런 정의를 공식을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정권이라는 건 이게 소련 정권 보고 그래요.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모든 유럽 국가들을 몽땅 다 거기에다 기합시켜가지고 구소련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쌀 플러스 전기, 각기는 사회주의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해서 쌀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정말 이게 제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이렇게 그 통제하기 위한 수법으로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70년대 일단은 북한이 주민들한테 쌀을 정량을 정해가지고 쌀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식량 정책, 다시 말해서 이걸 약칭으로 양정이라고 해요. 양정이라고 해 식량 정책을 주도권을 쥐고 이게 웃긴 게 뭐냐. 직장으로 옮겼어요. 직장으로 옮길 때 대체 보면은 어떻게 옮기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가서 그 옮겨간 직장에 가서 사대보험만 가입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직장으로 옮길 때 뭐냐면 식량 이동
이동증이라는 걸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식량 이동증이라는 국가에서 내가 식량을 타고 있습니다 하는 걸 그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쌀을 가지고 주민들을 통제해 왔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장마당이라는 게 생기면서. 예.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이 들어서면서 국가가 쌀을 못 주게 되니까 쌀 가격이고 뭐이고 예전에 국가가 정해인 가격으로 공급을 받았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쌀이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니까 시장 가격이 확 오른 거죠.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시장에서 파는 쌀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쌀 부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북한이. 돈 부자라는 말은 없었어요. 쌀 부자. 다시 말해서 집에 쌀을 몇 킬로 갖고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저 집이 부자네, 쌀 부자네 이런 이야기 할 만큼이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쌀 가격이 32,000원, 33,000원을 한대요. 근데 여전히 한 달 월급은 평균 치고 때리게 되면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북한 돈으로. 10배, 1kg에.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가지고 쌀 1kg를 살 수밖에 없다는 리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쌀값을 바로 잡아가지고 정치를 끌고 간다? 김정은이가? 절대 못합니다. 이걸 하려면 개혁개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그럼 그 쌀을 어떻게 사 먹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서 상적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갖고 쌀을 사 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상태예요. 당연히 지방에 있는 공장과 병원을 짓는 거는 군인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뭐 농촌 동원, 건설 동원 여러 가지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주민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군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거 다 무보수예요. 돈 안 줘요. 1점도 안 줘요 그거. 오히려 내야 돼요. 자기가 가서 노력을 바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야 돼. 어떤 거냐면 이렇게 농촌에 간다. 농촌지원 간다. 자, 고리가 있는데 걸어서 갈 사람 걸어서 가라 하면 거기 농촌까지 가는데 시간만 해도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 타고 가야 돼.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얼마씩 내라 해가지고 개인한테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연료를 사가지고 자동차 트럭에 타가지고 그 다음에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게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자체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쌀도 없고 그 다음에 형편에 따라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모르다 보니까 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노동력의 질이 낮아지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도 가서 농촌에 데려다 놓고 일을 하라 하면 건성건성하고 뭐 내가 하필 이게 해서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내 입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군인들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명령 지휘 체계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군인이에요. 주민들은 아 이번에 농촌동원 나가라면 아 이거 나 뭐 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요? 이 뭐지 도시락 싸갖고 가야 되는데 쌀이 없는데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라도 부르시는데 군인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질이 좋고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력이 군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통상 뭐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북한군은 군에 나가면은 나라를 지키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또 웃긴 것이 뭐냐면은 군인들 만약에 대규모 건설이 진행이 됐다. 뭐 평양은 빼고 평양 건설도 이렇게 많이 군인들이 동원되는데 지역에 탄광을 개발했다던가 그다음에 목장을 개발했다. 좀 규모가 커요. 그럼 거기에 군인들이 몇천 명 심지어는 뭐 10,000명 이상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공장을 짓거나 목장을 짓거나 합니다. 건설이 다 된 다음에 웃긴 것이 그곳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을 무리제대라고 해서 다 전역을 시켜가지고 그 공장이나 목장에 떨고 나요.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 종업원으로 둔갑을 시키는 이런 일도 시키거든요. 집단 진출, 무리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걸 또 미화분식해가지고 당과 수령이 가장 고심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현재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곳에 이걸 뭐 목장을 졌다, 탄광을 졌다, 공장을 졌다 하는데 이런 곳에 우리 군인들이 스스로 그곳에다가 피와 땀을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미화분식하는 거죠. 북한 군인들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운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전역될 때 아니면은 자기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제발 그런 건설판 걸리지 말아라 이런 건데 요즘 들어서 뭐 북한의 건설판은 계속 진행이 돼요. 뭐 특히나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평양에 건설을 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었다. 뭐 이번에 뭐 평양에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뭐 미국의 맨하탄처럼 평양
맨하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성거리네 뭐네에서 대규모 건설을 했잖아요. 군인들이 다 지었어요, 그것도. 근데 거기에다가는 군인들을 안 뜰 거예요. 다시 지방에다 쫓아내요. 평양만은. 막 이런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래서 제발 군인들 자체도 이 무리제대, 무리배치 이런 데 걸리지 말았으면 하는데,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체 보면은 3, 4월에 많이 제대를 시키는 건데, 그 시기에 김정은이가 전후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양강도 산골에 지금 대형 감자 농장을 만들었는데 인력이 부족해요. 일반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도시에 시집을 가거나 뭐 도망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해가지고 농장이 지금 완전히 생산 능력이 떨어졌어요.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 군인들이 이번에 또 나를 도와서 이곳을 좀 가줄 사람 없나? 이렇게 제안을 하면 노동당 조직부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이미 시간에 말했던 청정지국에다 지령을 하달해가지고 청정국에서 각 구분대에다가 또 자 이번에 여기다가 대형 감자 농장에다가 군인들을 좀 배치하자. 그러니까 그 다음엔 그러면 또는 무리제대, 무리배치 이런 것이 거기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운이 나쁜 애들은 그 해 제대되는 애들은 몽땅 다 몇백 명이 심지어 몇천 명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산골에. 자기 고향집이 있거든요. 못 가요. 집에도 안 보내. 그 산골에 가야 되는 거야. 가서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아니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금까지 보내요. 그와 동시에 여자가 있어야 앞으로 결혼을 해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뭐냐 군인들이 그렇게 무리 배치해가지고 보냈다. 사회에서도 역시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한테 또 다시 노동당 조직부에서 다시 여사모사 해가 선전 사업을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학교들에서 저마다 우리도 집단 진출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자원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벌리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거기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자비해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집단 진출에 걸리게 되면은 간부의 자식이건 뭐이거는 일단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파도에 올라가고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매체에서도 나왔던데 일부 군들 결국은 이게 20 곱하기 10 경제정책이 전략이야 정책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걸 북한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한경남도 정평군 그 다음에 평양시 강동군 뭐 해서 몇 개 군을 번복이 삼아서 지금 북한에서도 언론에 내보내고 뭐 공장도 짓고 뭐다 했다 뭐 여러 가지 해서 김정은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황해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조건에 따라 다르죠. 일단 그렇게 공장만 만들어 뭘 하냐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형발전소, 뭐 수력발전소가 됐든 화력발전소 이런 걸 짓는데도 일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결국은 수력발전소가 됐든 뭐 화력발전소가 됐든 그것도 이 공칙 능력을 따질 때 북한은 결국 뭐냐면 지속성이 없는 거죠. 모든 설비나 공장 같은 거는 유지보스라고 해가지고 보스도 하고 설비 갱신도 하고 해야지 제대로 굴러가는데 북한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생산되는 거는 역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능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서 김정은이가 와서 잘했다 어쨌다 하면서 어떤 데 보게 되면 뭐 사진들 보니까 이 종합봉사소라는 것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종합봉사소라는 것이 뭐냐 했더니 우리로 비유를 하게 되면 쇼핑몰이에요. 장마당을 없애요. 한쪽으로는. 이거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마당을 없애고 쇼핑몰은 결국은 건물을 쪄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모든 상품을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은 떼포시를 하는 것만 사실이에요. 근데 이자처럼 그렇게 빈약한 지방 경제에 어울리지도 않게 쇼핑몰을 만들어놔야 뭐랍니까? 완전히 거기서 뭐 상품 같은 것도 뭐 갖다 놓고 김정은이가 그거 보면서 만족했다 어쨌다 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던데 조선주한 방송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것도 김정은이가 왔으니까 진열을 해놓은 거지. 김정은이 간 다음에는 그냥 거기 진열로 계속 남아있다가 그 다음에 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좋은 걸 살까요? 결국은 거기에 보면은 이게 그 뉴스에 보게 되면 이게 해외 유명 브랜드들도 다 갖다 거기다 집어놨다고 하거든요. 뭐 심지어 우리 그 이케아나 뭐 이런 그 대형 쇼핑몰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새로운 발견이긴 하죠. 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장마당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장마당 그리고 너무나도 맘모스화돼가지고 커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돌아가는 자금 흐름 같은 거는 북한 당국이 통제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건 이걸 없애고 쇼핑몰을 만들므로 해서
국고로 돈이 들어오게끔 제대로 된 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심삼일이죠. 며칠 안 가서는 결국은 또 도루묵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 자체도 결국 뭐냐면은 자국산보다도 또 해외 상품들 갖다 끌어들여서 일부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점점 북한도 보니까 뭐 명품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해외 그 문화들을 리침트 되면서 뭐 북한 사람들도 뭐 우리처럼 샤넬이 어쩌고 구찌가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 봤는데 그것도 일반 주민들하고는 정말 이 거리가 먼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무런 그런 20 곱하기가 됐든 100 곱하기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해봤자 뭐 김정은이가 이 순간 만족할 뿐이고 이것이 북한 경제 전반을 살린다? 절대 힘든 거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그냥 뒤집어지든 뭐 하든 엎어 가든 좌로 가든 위로 가든 경제 개혁을 해야 돼요. 뒤집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 부패한 거죠. 그런 속담이 있죠. 갯골이 100년 가야 황모가 못 되더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북한의 변화가 이루어지자면은 일단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김씨 일가의 정권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도 같죠. 지금 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뭐 생산 공장이라든가 판매 유통 구조에 대한 걸 이야기했는데요. 병원 같은 걸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죠. 건물만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요. 뭐랍니까? 약이 없고 역시 또 전기가 없고 이 자체적으로 북한이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뭐 제약 공장은 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 만든 약을 일단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북한에서 만든 약이다 하면 우리 믿음이 갈까요? 절대 믿음이 안 가요. 병원 같은 거를 새로 요즘 보게 되면 뭐 지방경제정책에 의해 가지고 무슨 병원도 새로 짓고 뭐하고 하는데 의사들이 아무리 많아야 병원이 아무리 깨끗해도 의약품,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일단 지방 그 특성에 맞게 병원을 세운 지방에서는 역시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김정은한테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그 중국을 통해서 아마 중국일 겁니다.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뭐 의료 설비라든가 뭐 의료기구 같은 것도 들여다가 준비를 해놨겠죠. 그러나 역시 병원도 그렇게 해서 개업을 했다, 개원을 했다 하게 되면은 처음에 김정은이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의료시설이고 의료기구고 다 갖다 차려놓고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1년, 2년 가게 되면 계속 아니 어떻게 병원비 자체도 안 받고 여전히 북한은 아직도 그래요. 무상치료 무료교육이라고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뒤에서는 뒷공문에서는 의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교육기관도 그렇고 다 뇌물 받고 한마디로 말해서 와이로를 받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아직도 김정은이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처럼 의료비를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지금 우리처럼 의료 지원을 하는 것도 없고 이미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아무리 큰 대학병원이고 뭐 입원을 해도 의료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하고 간호사만 있는 거잖아요. 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잘해요. 일단은 북한 의사들은 공부도 많이 하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 선생이 종이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장마당에 가서 사올 항목들을 거기다 다 적어서 이거 다 사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주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링거병, 링거 바늘, 그 다음에 링거 무슨 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 소독약, 수술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사오라 그래요. 그걸 사러 장마당에 가는 겁니다. 우리처럼 의료기구 용품 따로 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장마당에 가서 하는데 그게 북한산일까요? 아니에요. 다 유엔 보건기구에서 북한에 지원을 받은 그런 것들. 이게 주민들이나 의료기관에 바로 그것이 있고 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장본인은 그걸 이 WHO에서 무료로 기증을 한 의료기구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사서 써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북한이. 근데 거기 지금 나아졌다고 봅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는 평양의 종합병원이라고 크게 김정은이가 장담을 하면서 장문을 부르면서 지원한 병원 자체도 지금 설비가 없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일단 그런 사진이라든가 한 장의 사진이라든가 김정은의 그런 그 소식에 그 현혹될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기대치를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최근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받고 있고요. 전쟁이 정말 길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군인과 무기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김정은은 왜 이렇게 러시아를 집착한다 이런 느낌 받는데 왜 그런 걸까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쟁이 안 끝났으면 하죠. 그나마 그래도 러시아의 관계상 보게 되면은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뭐냐면은 뭔가 빌미를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병을 보내든 북한군의 그 뭐 무기, 뭐 결국은 뭐 그것도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토대라든가 모든 걸 다 이게 제공을 해주고 만들어진 북한의 군사 과학 기술인데 어찌됐든 뭐 탄약이 됐든 미사일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러시아에다가 퍼날릴 수 있는 구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구실이 있다는 건 결국 뭡니까? 계속 러시아에서 뭔가 얻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러시아의 관계상 문제에서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북한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고 지원하겠습니까?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지듯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군복부터 시작해서 뭐 식량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공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젠가 이번에 그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났어요. 뭐 언제 그런 시기가 오겠는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가 이란도 가고 뭐하고 했지만은 트럼프가 언젠가는 러시아에 가지 않을까, 가서 푸틴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조장이 되게 되면은, 국면이 오게 되면은 김정은은 꼭 그때 푸틴은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트럼프한테 이 북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시진핑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지만은 뭐 이게 김정은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자 북한 문제인데 북핵 문제를 거론을 해가지고 빨리 뭔가 제재를 풀어주고 뭔가 하라. 아무튼 그 푸틴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어떻게 개선을 해보자 하는 그런 김정은 자체의 욕심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는 아예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중국도 똑같죠. 예, 김정은의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비장의 칼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게 확인된다는 것이 북한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다 하게 되면은 그 나라 또는 그 지역 그런 장소에 특정적인 휴민트가 있거나 뭔가 정확한 그 정보 소식통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북한 내부 자체는 아시다시피 정확한 것이 없어요. 예, 어디까지나 이 추측이고 예측이고 뭐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그 장담을 못하는 것이 참 그 안타까운데요. 뭐 제가 알기에도 일단은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물자 자체가 뭐냐면은 이 주로 식량은 밀가루, 그다음에 식용유, 그다음에 군복을 만들 수 있는 천이죠, 천. 이런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날라오고 있고, 그 날라오는 운행수단은 뭐냐면은 일단 라진 선봉의 그 선봉항이라고 한경북도에 있어요. 그쪽 항 쪽으로 해가지고 배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철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만한 이야기는 들었고, 나머지 돈이 오고 갔다 뭐이다 하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뭐 러시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북한이 아시다시피 정상국가가 아닌데 뭐 거기다 계좌 이체를 하겠어요. 맞아, 계좌 이체했거나 뭐나 하게 되면은 요즘 뭐 다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돈이 얼마 오고 갔고 얼마 나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어디까지나 뭐 추측에 불과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보낸 것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득을 보고 있나요? 그 문제는 일단 군인 한에서만 이게 지원을 받고 있고, 일단은 그런 거죠. 김정은이는 지금 뭐냐면 김정일이 예전에 북한이란 나라는요, 일단 보면은 군대를 먹여 살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대도 뭐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군에 보내게 되면은 군에 간 아들이 명예롭게 또는 영예롭게 전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거나 뭐 이런 사례가 계속 빚어졌던 것이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김정일이도 집단 아사 사태가 오고 뭐 완전히 저 뒤죽박죽이 된 그 현실에서 그때 당시 군인을 계속 굶기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싫기 때문에 결국은 선군 정치라는 걸 해가지고 군대에다가 특권을 안겨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군대가 알아서 너네 돈 벌어라 하니까 전국에 있는 지하 자원을 군대가 그 무역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하 자원을 몽땅 다 걷어다가 중국에 팔아먹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김정은이도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러시아 전쟁이 터졌고 때마침 그러니까 그 러시아한테 계속 지원을 해주고 파병을 해주고 해가지고 군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격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당연히 혜택이 안 돌아가죠. 그러나 다만 그런 게 있어요. 군인들 자체도 결국 뭐냐면은 이 북한이 현재 그 장마당이라는 특정적인 그런 시장 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군인이 물자를 받아요. 첫 번째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군인이 물자를 받는데 역시 군 내에서도 그 물자를 관리하는 보직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자를 받아가지고 공급을 해. 자기 임무는 그건 다인데 그러다 보면 자기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자를 주는 그곳에서 물자를 횡령을 해가지고 그걸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주민들이 그걸 사 먹거나 어쩌어쩌 해가지고 뭐 맛은 좀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식용유가 됐든 뭐 러시아 밀가루가 됐든 뭐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맛을 볼 수 있고 혜택은 아니지만은 일단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사자들이 현재 뭐 북한이 얼마 전에도 공개했지만 뭐 2,500명이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평양에다가 무슨 해외 군사작전 승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무슨 기념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묘도 만들고 이렇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려서 결론은 러시아에 가서 파병에 갔다가 전사한 병사들의 위훈을 다 자기 공적으로 김정은이가 돌리고 말았는데 요즘은 잠잠해졌지만은 이 파병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 전쟁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떠들어서 뭐 북한이 그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파병을 끊겠습니까? 뭐 후에 그 좀 여기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일단은 파병은 계속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위험 지역에 투입을 안 하고 이미 전에 전쟁이 끝난 그런 곳에서 복구 건설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일, 뭐 북한군에 무기가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관리하고 뭐 해주는 거,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파병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전에 전사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다 죽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일부는 영웅으로 만들어져서 영웅 취급을 받으면서 일부 가족들은 유가족들은 평양에 가서 살고 좋은 집을 받고 뭐 했지만은 결국은 뭐 2,600명을 몽땅 다 영웅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북한이 영웅으로 만들게 되면 영웅 가족에 대한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걸 다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도 이게 격차가 생겨가지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속에서도 이렇게 불만이 막 터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가도 또 혹시 또 러시아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그 부모 자식 간의 정은 똑같대요. 아무리 못 사는 곳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 죽길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북한에서도 보면은 그러면 내가 뭐 평양에 가서 살기 해가지고 아들아 너 빨리 파병 가서 러시아에 가서 죽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특히나 지금 이번에 그 해외 군사작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김정은이가 어마무시하게 선전을 하면서 이 특수병정들, 북한에서의 특수부대죠. 이런 특수부대에 간 군인들만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후에 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그것도 아니다. 이젠 일반 보병부대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거기에 걸리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불안한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북한은 여군도 있어요. 딸내미들도 보내는 거잖아요. 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앞으로 하다 보면 일단 전장에서 뭐 이런 구쟁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간호사가 혹시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북한 여군들도 가야 될 처지가 될지도 몰라요. 솔직히 여군들이 해외에 나간다, 파병으로 나간다 하는 거, 무슨 뭐 다른 해외고 영병들 중에서 여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은 뭐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성숙되게 되면은 뭐 김정은이는 서슴없지 여자들도 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북한 경제가 파병으로 돈을 버는 거 말고는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 경제는 상관없죠. 북한 경제가 평가 자료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북한 경제가 수치적으로는 뭐 성장을 했다, 뭐 하고 있다,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북한에 대한 통계는 신빙성이 없고 신뢰가 없습니다. 이 통계라는 거는 솔직히 숫자라는 것이 정말 그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전문적으로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 거지. 북한에 가보지도 못하고 외부적으로 봐가지고 뭐 북한에서 수출량, 나가는 물량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갖고 무슨 경제 성장하고 있다. 이것도 결코 정확한 소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현재 북한 경제라는 거는 김정은이가 경제를 책임지고 한다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일단 군인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고 하게 되면 거기 북한 경제 쓰일 것 같습니까? 다 김정은 하는데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 자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나라 경제 살리게 김정은이가 현재도 20 곱하기 10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전략이네 뭐네 해가지고 2024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20 곱하기 10의 정의가 뭐냐면은 10년 동안 해마다 20개의 군을 선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군마다 골라가지고 지금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장도 짓고 뭐도 짓고 하라 하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렇다고 자기는 밤낮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면은 그게 나가서 시찰을 한다 셈 치고 잘 만들었다 뭐 어쨌다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냐 여기나 하지 실질적으로 김정은이가 거기다 예산을 떨궈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어려운 거죠. 지금은 일단은 북한도 지방 분권제 다시 말해서 지역 단위로 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 김정은의 정책에 따라서 뭐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장도 짓고 하고 해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만들고 뭐 했는데 최근은 좀 알속 있게 거기에서 진짜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 중국에다 내다 팔기도 하고 그런다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북한이 지금 이 대중국 뭐 러시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다가 이 북한이 만든 상품들을 많이 내다 팔고 있어요. 이걸 예전에는 중앙이 책임을 지고 한때 북한이 무역의 일원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역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절대 다른 놈들한테 무역권을 주지 마. 국가가 책임지고 내각이 책임지고 무역을 하라. 이렇게 김정일이가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문란하고 질서가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각자한테 무역권을 줬더니 가서 벌어갖고 얼마 벌었다는 거 다 거짓말하고 중앙에다가 돈을 상납을 안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이후로 결국 뭐죠? 2002년도 7.1 경제 조치 그 다음에 김정은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6.28 경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는 다 지역 분권제로 나갔잖아요. 지역에 있는 당 조직이 책임져가지고 니네가 알아서 중국하고 합작을 하든 무역을 하든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뭐 만들어지는 공장은 예전처럼 보여주기식 그런 것이 아니라 실속이 있는 공장들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원래 러시아에서 이것저것 받지 않아서도 살긴 살았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북한군의 영양실조 아사는 아니지만 영양실조로 이 병약해져 가지고 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해 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러시아 자체도 같죠. 뭐 일단 뭐 전쟁에서 자구나 새나 북한군이 파병까지 보내오고 무기도 갖다 주고 일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다가 솔직히 러시아가 퍼주는 모든 물자나 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세발의 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 규모를 생각을 해봐도 아시잖아요. 북한군의 총 예산이 뭐 저도 어디서 피뚝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대기업의 뭐 예산보다도 작다면서요. 뭐 그런 판국인데 일단은 뭐 북한이란 나라가 러시아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세발의 피라고 하지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 세발의 피도 또 쪼개가지고 거기서도 또 군인들을 또 먹이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뜯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이 지원을 중단한다? 그래졌으면 좋은데 중국도 그렇고 만약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일체 모든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무역거래가 됐든 모든 걸 샷아웃 다시 말해서 다 컷을 해가지고 차단을 하게 되면 북한 무너지지 않을까요? 러시아의 노동자들이 가 있는 거는 여전하잖아요. 끊김 없이 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큽니까 영토가. 제 기억에는 60년대 경부터 러시아의 해외 파견 노동이 갔어요. 벌목하러 간다 하거든요, 북한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벌목하러 러시아에 계속 갔어요. 근데 벌목을 가다가 이 벌목을 어디로 보내라면은 그 시베리아 원동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사람 못 사는 곳에. 거기 가서 원목을 베는 일을 했잖아요. 이 일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절대 아무리 북한이 미우나 고우나 해도 북한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벌목을 해주는 거는 러시아도 이득이고 북한도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끊기지 않아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그거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엔 또 러시아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벌목뿐이 아니라 건설로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만큼 예전과 달리 이제는 해외에서 노동자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잘 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어도 두 나라 간의 그런 협조 관계라든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기브앤 테이크는 뭐 지속되고 이어진다고 보고요. 오히려 언젠가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 전쟁이 끝났다, 뭐 러시아가 어느 정도 뭐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하든 뭐라든 해가지고 정결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평화 모드가 이 진행이 되게 되면 김정은이는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러시아를 출구로 해가지고 유럽 쪽을 공략을 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게 관광산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일체 모든 경제 부문에 대한 무역이라든가 모든 거를 이 러시아를 발판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하고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김정은은 러시아를 절대 뗄 수가 없고, 러시아도 갔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북한이란 나라를 일단은 이 대미 정책상 북한을 이 방파제 정처선으로 이용을 한다. 러시아가 이런 입장이 있는 한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계속 끈끈하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고 또 이 러시아나 중국, 뭐 러시아뿐이 아니죠, 중국이나.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리고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고 식량도 못 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국내적으로는 통제를 강화해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서 먹고 사는데, 그 과정에 뭐 한류가 들어오고 외국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의식이 변할까봐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김정은이는 일단 탈북을 막기 위함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들을 먹고 살게 해가지고 좀 민심도 틀어잡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나 중국에 계속 해외 파견을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된다,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자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내보냈는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뭐 젊은 사람들 왕왕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에다가 노동자들을 이 파견하는 거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양 한복판에 있는 기괴한 건물이죠. 39년째 문을 열지 못한 105층짜리 유경 호텔이 있습니다. 아, 이거 대체 뭘까요? 왜 쓰지도 못할 건물을 만든 걸까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18년, 19년째거든요. 여기 20년으로 봅시다. 근데 이 류경 호텔이라고 올 때 뭐 제가 했을 때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105층 호텔이라고 했었어요. 원래 층수가 105층이에요. 105층. 원래 류경 호텔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처음에는 105층 호텔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달려 있었어요. 해가지고 건설이 8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김정일이가 쌓아놓은 똥이에요. 아니, 오죽했으면 높이가 굉장하죠, 사실은. 뭐 일단 뭐 우리 롯데타워보다 높은가? 잘 모르겠는데 롯데타워는 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정일이가 1980년대에 어떤 짓을 했냐면은, 돈도 없는 주제에 세기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위상을 떨치겠다 하더니 갑자기 우리 서해안에 이심리 날바다를 막아가지고 남포 관문이라는 걸 짓고, 그 다음에 평안남도 순천이라는 곳에 대규모의 비난로 공장을 짓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평양의 류경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땐 류경 호텔이 아니라 105층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이 호텔을 건설하기 해가지고 105층 건설 돌격대 해가지고 건설 부대까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사람들을 딱 끌어다가 이 호텔 짓게 되면 평양에 거주시킨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평양시 보통항구역에다 지었거든요. 예, 처음에 쭉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 야, 이거 진짜 신난다. 그 백두산을 현상한 거예요, 그 호텔이. 이 산을 현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아래쪽은 넓고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뾰족해지잖아요. 그렇게 김정일의 한마디로 말해서 객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인데, 아니 이게 지어놓고 언제 무슨 10년대, 2000년대 돼도 그 모양 하다가, 뭐 그 다음에 한때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어떤 건설 회사인지 뭐 재벌인지 모르겠는데 하고 합작을 해서 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리가 붙고 겉벽이 다 이렇게 포장이 되고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105층 호텔 바로 옆에 뭐가 또 있냐면, 이게 정주영 체육관이라고 해서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있잖아요. 회장이 평양에 드나들면서 아마 투자를 하셨는지 그 105층 바로 옆에 정주영 체육관에서 체육관을 또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정보센터라는 것이 또 가까이 오는데, 그 정보센터에 바로 이 사우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우나에도 자주 가고 정보센터에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105층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이 겉보기만 이렇게 완공했을 때는 이제 안에 내부 시설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래도 높이가 있으니까 그 최상층에 그 사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원형이렇게 원추형으로 돼 있는데 그 사진 윗부분에 이 최상층 쪽에는 국가보위부가 들고 앉았대요. 국가보위부가 거기 들어와서 뭘 하냐니까 일단은 그곳에서 전파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위부가 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전파 관리를 한다는데 무슨 전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국가보위부가 그곳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 다음에 저는 탈북을 해서 나왔거든요. 어느 때부터 뭐 유경호텔이라는 이름이 붙긴 붙었지만은 결국 그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거기다가 관광객들이 가서 투숙을 한 적도 없고 어제 갔으면 이게 기네스북에 오르고 뭐 하는데 결국은 거기 김정일이가 싸난 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해서 그 김정은이가 그 단신 콤플렉스가 있다고 해줬잖아요. 김정일이가. 그때 당시 80년대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북한이 갑자기 적대적인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남조선 계례도당이 어쩌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처럼 남한을 이렇게 적대시했었어요. 김일성 시대. 근데 그 80년대 들어서면서 김일성이가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는 노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김정일이가 올라서면서 80년대에 전환의 해내 뭐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88 올림픽이 결정이 되니까 이 북한에서 그때 당시 그 간부들 속에서 돌았던 소문이 뭐냐면은 88 올림픽이 선정 딱 됐다 하니까 김정일이가 야 올림픽 같이 하면 돈 번다며 올림픽 하면 돈 번다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80년대부터 평양시 건설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80년대 벌써 문수거리 그 다음에 광복거리 통일거리 지금의 김정은처럼 건설을 많이 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우리 태릉 체육전이라고 있잖아요. 태릉에. 평양에도 안골 체육전이라고 해서 체육전을 건설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김정일이가 여차하게 되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 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자 안 했지. 어디 그거 숟가락만 난짝 얹어가지고 무슨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올림픽에 왔던 손님들을 공약을 하기 위한 수단이 뭐가 있냐 해가지고 그 다음엔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걸 89년도 이런 거예요. 그걸로 대처하면서 결국은 김정일이 오산을 한 거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썼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난의 행군 된 것도 뭐 그때 당시 김정일이 막대한 돈을 그냥 건설에다 탕진하고 89년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인지 하는 그 대규모 행사에다가 돈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결국은 식량을 사오거나 비축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져가지고 고난의 행군이 와서 집단화사 사태가 벌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유경호텔 자체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 서울을 겨냥한 거죠. 63빌딩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는 김정일이는 담력이 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별의별 걸 갖다가 치하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게 되면 뭐가 됐든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객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유경호텔인 거죠. 그 유경호텔이라는 유래는 결국은 그겁니다. 그 저게 보통강 구역이라는 것이 호텔이 서 있는 것이 보통강 구역이거든요. 이게 보통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가까운데. 그 보통강에는 옛날부터 니조 시기부터 버드나무가 그렇게 많다고. 보통강에 버드나무를 보게 되면은 강에 버드나무 가지가 흐르면서 이렇게 운치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류경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긴 하고 105층 직기지자 가니까 그 80년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 군정적으로 뭘 했는지 압니까? 북한 주민들 그때 당시 거의 이 주권하기 전 한 3천만이라고 볼 때예요. 그때가 자갈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갈을. 그러니까 학교, 직장, 그리고 집에서 노는 가정부인들까지도 돌을 주워다가 길거리에서 돌을 주워다가 밖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망치로 그 돌을 깨가지고 자갈을 만들어요. 콘크리트, 이 철근 콘크리트에 그 충진할 수 있는데 그 자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설 자재로. 그걸 전 국민들한테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갈 깨가지고 학생들은 한 바켓줄씩 갖다 바켓줄이라는 말 아세요? 양동이 보고 바켓줄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일본말 그대로 쓰는데. 그러니까 그 양동이 하나에 그 자갈이 거의 한 20k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갖다가 학생들한테도 뭐
학교에 하루에 한 바퀴씩 바쳐라, 반 바퀴씩 바쳐라, 양동이를 절반씩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갈을 걷어가지고 그 자갈을 싣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자니까 이 건재가 완전히 긴박한 거예요. 모래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게 동원된 건설자들한테 물적, 심적인 그 지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무슨 집에서 옥수수 쌀을 걷어가지고 뭐 그걸로 퐁퐁이라고 해서 팝콘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낸다. 그 다음에 이 로보물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한 장갑 있잖아요. 이런 장갑을 매 집집마다 2켤레, 양말 2켤레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와라. 세부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또 저처럼 이렇게 북송교포 일본에서 오신 분들, 좀 일본에서 돈이 오고 뭐하고 하는 집안들에는 유경호텔, 그때는 105층 호텔에 105층 호텔 건설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뭐 100달러씩 내라, 뭐 200달러씩 내라 해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뭐 그렇게 엄청 못 살게 그렇죠, 그 105층이. 이 건물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지금 공사도 멈춰있고 그냥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아웅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완공되었다, 완공되어서 뭐 어디 장군님께서 찾아주셨다, 그런 말, 이런 방구도 없고 그냥 소문으로만 돌았어요. 소문으로만. 프랑스가 들어왔다가 해준다고 해서 지금 같이 건설한데, 뭐 유경호텔이 건설되게 되면 그 관광객이 곧 들어가는 투숙객, 관광객이 오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이 최고로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문만 왕창 돌고, 그다음에 당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건 없어요. 예.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일단은 겉은 다 그냥 완공을 한 것처럼 다 보이게, 뭐 일단 완공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또 유리를 다 붙이고 했잖아요. 네, 그러더니 원래 그 조선중앙 TV 방송을 할 때 그 처음에 그 뒤에 뒷배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 주체사상탑이라든가 이런, 예, 인민문화군종이나 이런 특정적인 건물이 나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유경호텔을 이렇게 배경으로만 찍어서 나오기도 하고 하던데, 뭐 하여튼 빛깔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바로. 네,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일단 그렇게 구조물이라고 할까요? 겉으로 만 완공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식인 거예요. 이루미네이션인 거예요, 당연히. 북한, 평양을 일단 상징할 수 있는, 투숙은 못하지만은 일단 겉으로만 이 평양을 상징할 수 있는 장식인 거죠. 장식으로 된 것이 유경호텔인 겁니다.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지 일단은 뭐 105층짜리 유경호텔이 있다 이야기를 이 소리 치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투숙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없고, 아마 그게는 제 생각에는 그때 그게서도 그 건설 전문가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외부 건설은 그냥 공사는 그냥 끝났다고 치고, 내부 모든 객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비품부터 시작해서 시설부터 하자면은 그게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든대요. 설계는 진짜 규모가 크게 했는데 그 투자를 그만큼 해가지고 평양에 105층짜리 만들었다. 뭐 투숙객만 해도 무슨 뭐 몇천 명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 아마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호텔에다가 투자를 그만큼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다가 돈 투자하면은 완전 망해요. 바로. 그러니까 누구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프랑스도 뭐 거기다 한다고 소문만 냈지 결국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난 거잖아요. 참고인데 겉으로 그 유리벽인지 뭔지 갖다 붙인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가까이 가서 봤는데 진짜 너무 커요. 웅장해. 진짜 웅장해요. 정말 이게 아래에서 보면 이게 아찔해요. 아찔하긴 아찔해요. 105층이니까. 근데 그게 완공돼도 그건 호텔로서 이 구조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너무 커요. 누가 들어요? 거기 몇천 명씩이나. 사실상 지금 김정은의 콤플렉스들이 북한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후대자는 이런 콤플렉스가 없을까요? 북한 김씨 집안의 콤플렉스라는 것이 참 김정일 때 다르고 김정은 때 다르긴 한데, 김정일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쌓아놓은 똥을 아들이 치우는 격이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 유경호텔이라는 거, 아까 말한 그 105층짜리 자체도 그렇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철거도 못해요. 그거 철거하게 되면 뭐라 그래, 구조물을 다 허물 수도 없는 거고, 허물었다가 난리 날걸요. 그거 어떻게 허물까요? 무너뜨리지도 못하겠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남포관문 몇십억 달러인가 그렇게 들여가지고 그 20리 날바다를 박아가지고 거기다 인명 피해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정말 이 북한의 그 젊은 그 군인들 다 죽여놓고 바닷속에 수장하고
강하고 뭐하고 그렇게 나가서 만들어놨는데 거기 경제적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실용성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순천 비날론 공장 아까 말했지만은 순천 비날론 공장 비날론이라는 게 북한의 이순기 박사라고 하는 원래 그 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설로는 그냥 그 납치당해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 이순기 박사라는 사람이 화학 섬유를 만든 것이 비날론이라는 거거든요. 배연성이 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비날론 공장을 만들게 되면 비날론이라는 합성 섬유가 만들어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옷을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뻥을 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그냥 건설을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덩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김정은이가 어떻게 활용을 하니까 그거 김정은이도 못죠. 철거도 못하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자면 이자처럼 뭐 기하급수적인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 김정은 시대에서 저는 그 세습은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정은이가 뭐 몇 살까지 살시 뭐 언제까지 통치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 김씨 세습은 여기로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일제 북한이 만들어 놓은 백오충도 그렇고 이 남포관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순천 비날론 뭐 이거는 바라올 건데 우리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남북 그 간에 연방이 됐든 뭐가 됐든 연방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게 되면은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수습을 해서 그 진짜 장난 말고 그 105층 유경호 때는 그건 철거 하재도 못할 거예요. 아마. 살려놔야죠. 뭐가 호텔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자주 이 채널에 나와서 이 북한 이야기를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채널 사랑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과정에도 늘 저를 잊지 않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셔서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